트럼프의 상호 관세 얘기는 벌써부터 지겹죠. 지금까지 상황을 좀 요약해드리자면 4월 6일에 미국 시각으로 우방과 경쟁국에 나라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고 주요국별로 지금 일괄 협상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만 145%의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화했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간, 석 달간 유예를 한 상황이죠. 특히 우리 같은 우방국들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과 함께 안보 분담금에 대한 협상까지 일괄 타결을 목표로 한 협상이 개시됐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세에 대한 집착에 더해서 정치적 계산, 그러니까 유권자 분석에 기반한 전략이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관세 정책을 바라보면 어떨지.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미친 지심에 분명한데 거기에도 계획과 전략이 있다면 뭘까? 이런 걸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음모론 이런 건 아니고요. 트럼프가 1기부터 오랫동안 해온 얘기들을 좀 정리해보고 2기 경제 최측근이라면 두 명을 꼽거든요. 한 명은 잘 아시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또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스테판 마이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아이디어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정리해 드리는 건 아니고 스탠퍼드대 역사학과 조교수인 제니퍼 번스라는 사람이 지난 8일 뉴욕타임즈의 오피니언란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트럼프의 관세 미친 짓에도 계산은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관세 정책을 축으로 한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을 요즘 미국 언론들은 마라라고 협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어코드라고 부르는데 마라라고는 그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 리조트의 이름이죠. 여기 많이 머무릅니다. 이 백악관만큼이나. 여기서 트럼프와 두 명의 핵심 경제 측근이 모여서 구상을 정리했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죠. 한 명은 헤지펀드 투자자 출신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또 다른 한 명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스테픈 마이런입니다. 특히 마이런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기본 철학을 논문으로 지난해 요약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논문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축에 관한 사용자 설명서. 이건 요즘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필독서로 꼽히고 있는데 40쪽이 조금 넘는데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마라라고 협약의 기본 아이디어는 1985년에 플라자 합의하고 비슷합니다. 당시에 미국은 강한 달러 때문에 수출과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죠. 두 가지 배경이 이 강한 달러에 작용했습니다. 우선 1971년에 닉슨 행정부가 이 달러와 금과의 패깅, 연계를 이제 끊어버렸죠. 불태환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1달러에 금 몇 그램 시계 이런 교환 등식을 깨버렸습니다. 그걸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했죠. 그리고 나서 1970년대 후반에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오일 쇼크가 닥치게 되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이때 연준 의장의 폴 볼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금리를 무려 20% 이상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를 다스리는데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세계 각국하고 또 민간 금융계에서 달러를 집중적으로 사들입니다. 달러에 집중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외국 통화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주 달러 가치가 강해졌고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는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일본이 주로 득을 받습니다만 독일도 득을 보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결국 맨하탄의 플라자 호텔이라는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렇게 5개국 재무부 장관이 모여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평가절하하고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를 높이자, 평가절상하자 하는데 합의합니다. 그 후에 5년간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무려 가치가 3배 가까이 뛰게 됩니다. 이 마라라고 협약 역시 당시처럼 달러와 약세를 고의적으로 유도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라는 기본적인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런 전략인 거죠. 트럼프와 측근들은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의 문제라든가 경제 양극화, 심지어 글로벌 경제 불균형의 주범을 미국의
무역 적자로 봅니다. 사실은 무역 적자를 통해서 미국이 정치 경제적 헤게모니를 누려온 것도 사실인데 이건 까맣게 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방마저도 우리를 빨아먹고 있다, 거머리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보다 더 과격한 방법을 쓸 것을 구상 중인 겁니다. 한마디로 관세로 기존 글로벌 무역 질서를 무너뜨린 다음에, 우선 무너뜨린 다음에 새롭게 구축한다는 겁니다. 마이런에 따르면 뭐 당연히 우방국들도 이런 계획에 저항할 거라는 거죠. 워낙 기존 시스템에서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고 흑자를 누려왔기 때문이죠. 이때는 유럽이라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미국의 탈퇴로 대응을 하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는 안보 분담 협상을 통해서 압박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외교와 외교 안보, 그동안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걸 연계해서 미국의 국익을 확보한다는 계획인 거죠. 약한 달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금리 인하 쪽으로 확고하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돈값이 싸야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질 않을 테니까요. 이 점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논쟁의 핵심 쟁점입니다. 파월은 관세로 촉발된 물가 문제를 우려해서 금리를 쉽사리 내리려 하지 않는 반면에 트럼프는 꼭 뭐 약한 달러가 아니어도 최근 관세로 엉망이 된 금융시장과 증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가 시급한 상황이죠. 파월이 말을 안 들으니까 트럼프 일기 당시에 자신이 임명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임하고 임기 끝이 내년 5월 중순인데요. 그 전에라도 좀 쫓아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죠. 뭐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불투명한데 파월은 임기 전에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의 금리 전쟁도 어떻게 보면 달러 약세를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계획이 통할 거냐 하는 거겠죠. 통한다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개선되고 또 미국의 수출은 더 경쟁력이 있어지겠죠. 경제학자 대다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전략이 먹힐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런조차도 이런 전략에 대해서 작은 데서 출발할 것을 권고합니다. 점진적인 단계로 실행할 것을 권고하죠. 근데 이 거대 전략과 협상 기술을 믿는 트럼프가 이런 조언에 귀 기울일 리 만무죠. 이게 4월 6일 시작된 상호 관세로 인한 대혼란입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제니퍼 번스 교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초래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믿을 건 미국의 달러하고 국채밖에 없다. 이렇게 관세를 부과받은 나라나 민간 기관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달러를 사들이고 강한 달러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무역 적자가 해소되면 미국 경제가 강해져서 오히려 달러에 투자할 유인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달러 유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고 달러를 대체할 금,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화 같은 것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거냐? 이런 건 의문이죠. 제니퍼 번스 교수가 지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제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약한 달러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고 여기는데 바로 현재의 중국은 1985년의 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은 일본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 가치가 뛰면서 주식 부동산 시장에 거의 4배 가까운 거품이 끼고 이게 무너지면서 20년 이상 장기 복합 불황을 맞은 걸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중국 화폐 런민비의 이 평가 절상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만 교묘하게 거부해 왔습니다. 관리변동 환율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화폐 가치를 결정해 온 거죠. 일본은 이 미국의 최측근 우방으로 해구산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고 해서 미국의 플라자 협약이라는 압력을 거의 즉각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반면 중국은 우방이 아니라 지금 거의 유일한 경쟁 상대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순간 중국의 시진핑 체제의 정당성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겠죠. 이 압력을. 그러니까 최근에 145%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중국이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것도 그 반증이죠. 1985년 일본처럼 중국을 움직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만약 있다면 있는 트럼프 말하라고 협약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전략 혹은 그 측근들의 전략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